네, 안녕하십니까. 이규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TPM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재는 제가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제가 올려드린 핸드아웃으로 먼저 거의 모든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그젬플이나 모듈 퀴즈를 이 슈에이저 교재로 풀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이 되면은 프랙티스 프로블럼을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시험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할 텐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팁을 먼저 말씀드리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개념을 먼저 보고 인강을 들으셔야겠죠, 인강. 그 다음에 바로 슈에이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슈에이저 안에 있는 이그젬플 있잖아요. 무조건 풀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모듈 퀴즈가 있잖아요, 모듈 퀴즈. 모듈 퀴즈도 당연히 풀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커리큘럼에 있는 프랙티스 프로블럼 있잖아요. 여기도 무조건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3차니까 여기서 다 에세이가 나오게 되잖아요. 에세이. 저도 지금 강사님들 중에서는 제가 가장 최근에 시험을 봤던 사람일 텐데요. 에세이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세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얘기해 주시겠지만 저희 대부분 이제 유학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신 분들은 영어가 익숙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후의 방법을 어떤 걸 썼냐면 이 모든 방법들에 대해서 한글로 답안을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지, 이 문제에서 퀘스천에 대해서 내가 적절하게 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처음에는 너무 영어 표현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떨어져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다음에 나왔던 전략으로 어떤 걸 세웠냐면은 그럼 한번 한글로 답안을 작성을 해보자.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영어 표현을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집중을 했다면 두 번째 봤을 때는 한글 한번 답안지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답변을 썼으면 넘어가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시험장 갔을 때는 보다 더 이제 내용에 좀 더 충실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가지고 또 한글로 번역하는 건 여러분들이 또 잘할 수 있잖아요. 머리 상상 속으로 벌써 영어로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한글로 먼저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개념을 이해하시기 쉽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멀티플 퀘스천 같은 경우에는 풀었고 그렇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에세이에 대한 한글로 답안을 작성하고 맞으면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에세이에 대해서 너무 부담이 되신다면 이런 방법도 쓰시면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그 3차를 보시기에 테스트 뱅크도 중요하고 다른 마기 exam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 1, 2, 3을 풀지 않고 시험장에 가시면 안 된다. 시험을 안 보느냐 못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멀티플 퀘스천, 그 다음에 에세이는 무조건 푸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윤리를 강의 들으셨던 분들 알 텐데 이것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저도 이제 3차 때 똑같이 1번부터 여기에 100건퍼까지 있다. 그러면 처음에 그냥 개념 인강을 듣고 그냥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바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내가 근데 찍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찍지 않고 명확하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맞았다.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안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에세이가 나왔는데 내가 한글로 답안을 적어봤는데 아예 틀렸다. 개념이 틀린 거예요. 자기가 본인이 채점하실 수 있잖아요.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그걸 한번 요약해서 써보는 거예요. 만약에 에세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렇게 쭉 가세요. 그걸 틀린 걸 다시 체크하는 거죠. 틀린 걸 체크하고 다시 한번 봤을 때는 1번 맞았던 문제들 아예 안 보는 거예요. 근데 3번을 봤는데 내가 그 에세이였어요. 과거에 틀렸고 근데 내가 한글로 요약해서 맞아본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또 넘어가는 거예요. 맞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몇 개 문제가 안 남을 테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충분히 다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이 세 가지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 3차라서 더 잘 아시겠지만요. 그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3차에서 말씀드릴 게 있는 게 TPM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TPM으로만 일단 한정해서 맞으면 계산 문제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TPM 같은 경우도 기출문제가 예전에 발표가 됐었는데 계산 문제는
그냥 다 나와요. 계속 여러 번. 근데 다른 이론이나 에세이 같은 거는 지역적으로 문제를 내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나오잖아요. 주제에 대해서. 근데 계산은 명확하게 정해진 그 계산에 대한 문제만 나와요. 그리고 뭐 별로 꼬아서 내지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이론도 중요하지만 계산을 잘 하시는 게, 계산 문제를 맞춰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합격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다. 그럼 계산 문제는 무조건 맞춰간다. 이렇게 순서를 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제 윤리 강의를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의 강의 모토는 반복입니다. 네, 반복. 여러분들이 제 강의만 들어도 거의 다 혼자서 공부한 거가 될 수 있게끔 제가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을 드려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전반적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 설명을 다 드리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 계산 문제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공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뭐 GP2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트레이딩 강의라고 하면은 크게 주제가 세 가지예요. TPM이라고 저는 할게요. 왜냐면 TP2는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주제가 세 가지라서 첫 번째는 트레이딩이에요. 트레이딩 앤 execution. 트레이딩을 하고 execution을 하는. 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 트레이딩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이밸루에이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니저 셀렉션. 자,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사모펀드를 다니고 있는데 저희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서 항상 출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 가장 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너무 많잖아요. 운영해야 되는 돈이 많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운영해야 되는 돈을 어떻게 해야 되죠? 보통 각각의 운영사한테 맡겨요. 포트폴리오 매니저. 뭐 예를 들어서 에쿼티는 어떠한 매니저한테 맡긴다. 그 다음에 픽스드 인컴은 어떻고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는 어떻게 한다. 그래서 운용사를 선정해서 맡겨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모펀드 아니면 에쿼티 운영 매니저한테 맡겼어요. 포트폴리오 매니저. 그러면 이 사람이 보통 예를 들어가지고 작은 경우도 있지만 주식수가 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트레이더한테 바로 자기가 그냥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 마켓 임팩트가 너무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누굴 써요? 증권사에 트레이더를 쓰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이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트레이더한테 트레이딩을 맡겼는데 그걸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리고 트레이딩을 할 때 각각의 상황별로 내가 어떠한 전략으로 트레이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을 우리 보통 이제 스폰서라고 하는데요. 돈을 주는 운용사를 선정해서 돈을 주는데 스폰서랑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스폰서 입장에서 퍼포먼스, 그러니까 결국에 뭐야? 성과, 리턴이죠. 리턴을 얼마나 잘했느냐를 이밸류에이션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매니저 측면에서, 그러니까 스폰서 입장에서 뭐야? 내가 각각의 그 운용사를 선정한 데서 운영의 웨이팅을 잘했느냐, 잘 선정했느냐, 잘 배분하고 잘 선정했느냐를 평가해 볼 수 있죠. 스폰서 단계에서. 그렇죠? 그걸 보통 매크로 어트리뷰션 평가라고 해요. 매크로. 그리고 포트폴리오 매니저 측면에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뭐야?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 이 매니저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셀렉션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CFA 따시면 여러 군데에서 일을 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여기가 많죠, 운용사가. 근데 내가 스폰서, 국민연금에 가셔가지고 또는 연기금에 가셔가지고 매니저를 셀렉션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내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매니저를 셀렉션 할 것인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에러들이 어떤 게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1, 2, 3에 대한 주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각각의 계산 문제가 크게 두 가지, 한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5가지의 계산 문제가 나와요. 캐큘레이션. 아까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죠?
계산 문제, 다른 것들에 대한 이론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다 외우는 것보다 순서, 우선순위를 따지면 이걸 가장 먼저 하시면 반 이상은 먹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거 대비 효율이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부터 벌써부터 이 계산을 여러분들한테 넣어드릴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은 듣기만 해보세요. 듣기만. 네. 그래서 하나씩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나오는 주제가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뭐 근 10년간 가장 많이 나온 주제예요. 그게 어떤 주제냐면 implementation shortfall이에요. 자, 1번 주제부터 해볼게요. 트레이딩 implementation shortfall 다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아까도 그 얘기했죠.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트레이더한테 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삼성전자는 안 그렇겠지만 코스닥의 조그만 그 상장세요. 뭐 1000억인데 내가 한 200억치를 매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식을 해봤던 사람이면 아시겠죠. 그걸 매도하면 어떻게 됐어요? 마켓 임팩이 굉장히 크겠죠. 특히 내가 그거를 혹시나 살려고 해요. 바이 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비데스크 비데스크 가격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여기 쉐어 수량 주식 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A라는 주식이 99달러, 98달러 이렇게 내가 에스크를 한 거잖아요. 100주, 뭐 1000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깔렸겠죠. 그죠? 여러분들 주식 그 MTSA, GTS 보면 그리고 팔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쌓여있어요. 그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살려고 하는데 10만 주를 살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미친듯이 뛰겠죠. 마켓 임팩이 굉장히 크겠죠. 그럼 내가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쓰는 것들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쓰는 트레이더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트레이더. 그래가지고 이걸 쓰는데 트레이더를 쓰는데 implementation shortfall이 뭐예요? 어떤 뭔가 잘못했던 코스트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트레이더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내가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CFA 입장에서. 내 CFA 포트폴리오 매니저 입장에서 우리 트레이더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시기별로 한번 나눠볼게요. 디시전 하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디시전 하는 거 뭐냐면 내가 사고 싶은 내가 포트폴리오 매니저로서 이제 이 주식 사야겠다라고 디시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내가 그 arrival price라는 개념이 나와요. 여기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arrival price.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여러 번 반복했는데 그냥 일단 들어보세요. 네. 그 다음에 리미트 오더가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가서 MTS, HTS를 할 때 하시는 게 리미트 오더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여러분 사시려고 할 때 보통 이런 데 걸어두시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가가 100달러예요. 그럼 여기다 이제 한 20주, 나 20주 정도 사고 싶다. 그럼 여기다 걸어 놓으셨잖아요. 그게 리미트 오더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걸어 놓은 가격. 근데 arrival price는 뭐냐면 내가 포트폴리오 매니저로서 트레이더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사줘, 바이 해줘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시장에 던지는 거예요. 리미트 오더를. 그 리미트 오더를 던졌을 때의 시가가 arrival price.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rrival price는 뭐냐면 시장에 도착한 가격인데 그건 말 그대로 뭐냐면 트레이더가 오더를 냈어요. 근데 그 오더를 낸 가격이 아니라 내가 그 오더를 98달러로 낸 그 순간에 마켓 오더를 arrival price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시장에 진입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해가지고 트레이더가 이스큐션 시켰잖아요. 이스큐션 시켰을 시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날이 끝났어요. 그리고 종가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그래서 decision, arrival, execution, closing이라는 시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식을 살려고 했는데 이해되시죠? 이걸 해보면은 가격과 수량으로 나눠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디시전 했었던 그 순간의 가격 그리고 그때의 수량 몇 개를 사고 싶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어라이브를 했을 때의 가격 그게 뭐라고 했어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내가 오더를 낸 가격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시장에 도착했을 때의 마켓 프라이스가 어라이브 프라이스 꼭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릴게요. 중요해요. 이 개념이. 그 다음에 이때는 뭐 아무것도 실현 안 됐으니까 그냥 빵이에요. 그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내가 평단가 있잖아요. 매수한 평단가. 예를 들어 매수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실행된 수량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클로징된 시간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러한 그 어떤 가격과 수량이 시기별로 있는데 이건 지금 일단 첫 번째는 바이를 가정한 거예요. 바이를. 셀은 그냥 거꾸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쇼포를 한번 포뮬레이션을 작성해 볼게요. 뭐냐면 페이퍼 리턴에서 액추얼 리턴을 빼준 거예요. 플러스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야? 못한 거죠. 마이너스면 오히려 잘한 거죠. 이해됐죠? 임플리멘테이션 쇼퍼니까 내가 이론 가격에 어떤 리턴이 있을 거예요. 이론적인 리턴이 있는데 실제로 내가 했던 리턴이 뭐냐? 리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론적인 리턴은 뭐냐면 내가 클로징이 됐어요. 클로징 때 샀으니까 가정이 일단 점점 갈수록 비싸졌다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게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사고 싶어가지고 그 100달러에 들어가려고 샀는데 나중에 클로징에 한 120달러가 됐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점점 비싸지게 샀다. 가정을 했을 때 클로징 때가 제일 비쌌을 거 아니에요. 종가가. 그죠? 종가가 제일 비쌀 거 아니에요. 그때 실제로 내가 종가에 샀으면 이랬을 텐데 디시전 했을 때 샀기 때문에 이만큼이 이익이다. 리턴 됐다. 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내가 클로징 시점에 샀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이렇게 비싸졌을 텐데 내가 디시전을 빨리 해가지고 이만큼 이익만큼 내가 살려던 수량만큼이 절대적인 리턴이다. 이론적인 리턴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액추얼 리턴은 뭐냐면 그럼 내가 실제로 했던 가격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똑같이 클로징 가만히 있었으면 클로징인데 내가 익스큐션을 시킨 거예요. 평당가에 얼마의 수량만큼? 익스큐션만큼. 그 다음에 이때는 P가 안 드는데 내가 트레이더를 써서 했기 때문에 P가 들었어요. 그래서 P만큼 빼주는 거예요. 이게 나의 actual return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다시 한번 paper return, actual return. 여러분들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처음엔 엄청 헷갈리는데 제가 정말 심플하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더 나눠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되는데 이게 두 번째 또 계산 방법이 있어요. 이게 똑같이 하는데 execution cost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약간 리턴 관점이었잖아요. execution cost 플러스 opportunity cost 그 다음에 P 이런 비용 쇼폴이 얼마나 발생했느냐 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execution cost는 내가 그 코스트의 관점이잖아요. 코스트. execution을 했는데 실제로 뒤에 갔으면 내가 처음에 실행했을 때 빨리 샀으면 D만큼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만큼 밖에 못 샀다. 실행한 평당가밖에 못 샀다. 라고 해서 이만큼이 코스트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100달러고 이게 105달러고 110달러인데 내가 110달러에 사버린 거죠. 근데 내가 결정을 100달러에 바로 해서 그때 그 가격을 살 수 있으면 이만큼이 이익이었는데 이 수량만큼이 코스트가 발생했다 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해 안 되시더라도 그냥 들으면 돼요. 왜냐면 이걸 한 3번 정도 3번 이상 반복할 거기 때문에. 오퍼튜니티 코스트는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클로징에서 디시전만큼이 원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수량을 미실현된 거예요. 실현을 못 시킨 거예요. 못 샀잖아요. 이해되시죠? 얼마큼 못 샀어요? 내가 D에서 S2를 뺀 만큼을 원래 샀어야 되는데 못 산 가격, 못 산 수량인 거죠. 그만큼의 이익만큼의 코스트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P를 더했을 때 다 전체적인 이 가격, 이 위에 나왔던 인플레이션 쇼폴과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이해되시죠? 네, 처음부터 너무 많이 얘기하면 어려우실 것 같아서 더 개념이 있는데 좀만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이게 임플리멘테이션 쇼폴이고 굉장히 많이 나온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나중에 훨씬 이해하기 쉬울 거고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험 보실 때는 처음에 이 이론을 접하실 때는 이런 숫자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세요. 어디서 플러스하고 어디서 마이너스 할지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리시는데 다시 한번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일단 두 번째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트레이드의 코스트예요. 아까는 어떤 만큼 내가 트레이딩을 못했느냐 이거랑 관점이었다면
그 2페이지 맨 밑에 있는 주제인데 트레이드 코스트예요. 트레이드 코스트. 이것도 개념이 되게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외우기 귀찮을 거야. 저도 시험 봤을 때 이런 거까지 외워야 되나 싶은데 이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트레이드 코스트라는 거는 내가 원래 이스큐션 됐던 가격이 있는데 예를 들어 매수하려고 했다면 평단가가 있는데 벤치마크 대비 비싸게 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벤치마크 대비 해서 이만큼이 코스트였다는 거죠. 베이시스 포인트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이스큐전 평단가가 100달러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실제로는 내가 벤치마크 되는 가격이 있는데 그 벤치마크 되는 가격이 110달러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반대로 할까요? 90달러인 거예요. 내가 원래 90달러에 샀어야 되는데 100달러에 산 거예요. 그래서 코스트가 100달러 마이너스 벤치마크 나누기 90 곱하기 만큼이 코스트가 발생했다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근데 이게 어떤 걸 벤치마크로 쓰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어떤 코스트가 발생을 했다. 반대로 이거는 바이일 경우는 플러스고 셀일 경우는 그냥 마이너스만 해주면 돼요. 네. 이게 트레이드 코스트라는 개념인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자주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마켓 어저스트 된 코스트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마켓 어드저스트 된 코스트를 구해보래요. 이건 뭐냐면 똑같이 코스트인데 여기에 벤치마크를 어라이벌 프라이스로 벤치마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어라이벌 코스트라고요. 다시 한번 트레이드 코스트는 익스큐션에다가 벤치마크를 빼고 벤치마크로 나눈 곱하기 만을 해주면 트레이드 코스트인데 이 벤치마크를 수식은 똑같은데 어라이벌 프라이스만 둔 거예요. 그래서 어라이벌 코스트인 거예요. 여기다가 이건 어떤 거냐면 어저스트니까 내가 어떤 코스트가 발생했는데 야 이건 나 혼자 잘못한 게 아니라 마켓이 너무 변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마켓에서 어떤 영향도 같이 한번 어저스트 해줘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라이벌 코스트에다가 베타 곱하기 인덱스 코스트를 고려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어라이벌 코스트라는 코스트를 내가 발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트레이더를 평가하는데 어라이벌 코스트만큼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지 말고 인덱스 마켓도 한번 고려를 해줘 라는 거예요. 마켓도 똑같아요. 수식이 똑같은데 벤치마크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켓의 인덱스는 뭐냐면 수식으로 바꿔볼게요. 디스큐션이 있는데 어라이벌 코스트고 어라이벌 코스트예요. 그래서 만을 곱했어요. 그래서 이게 코스트가 그만큼 나왔는데 마켓을 얻었어요. 베타는 그냥 주어줘요. 그 다음에 인덱스가 있는데 이때 보통 익스큐션을 원래 내가 한 거에 익스큐션인데 인덱스에서는 V와 Value Weighted Average Price에다가 인덱스를 또 줘요. 벤치마크 인덱스를. 그럼 뭘로 나눠주면 돼요? 인덱스에 벤치마크만큼 나눠주면 되겠죠. 네. 이런 거에 대한 수식을 그냥 외우셔서 적용하시면 끝나는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다 이그젬플에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나오는 수식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 한번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 자, 이제까지는 트레이딩에 대해서만 공식이 있었어요. 네, 트레이딩에 대해서만 공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퍼포먼스인 게 뭐예요? 깁스도 마찬가지고 퍼포먼스는 결국엔 리턴이에요. 리턴. 그 리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평가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보통 평가하는 방법이 두 번째 주제예요. 두 번째 주제. 이것도 공식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예요. 자, 페이지는 9페이지인데 퍼포먼스를 이밸류에이션 해보자. 그럼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어떤 포트폴리오 매니저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평가한다고 봤을 때 액티브 리턴이라는 개념 아시죠? 액티브 리턴은 뭐야? 내가 어떤 수익률이 있는데 벤치마크 대비 얼마나 내가 추가적으로 얻었는지가 액티브 리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액티브 리턴을 어떻게 하냐면 디컴포지션 해보는 거예요. 이 액티브 리턴의 어떤 그 원인, 이 리턴이 나오기 위해서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게 어트리뷰션 애널리시스예요. 어트리뷰션을 그러니까 쪼개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볼게요.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포트폴리오. 나의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벤치마크가 있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밸류랑 그로스를 나눠서 이제 해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I라고 해볼게요. 1, 2, 3, 4 이렇게 했을 때 I라고 봤을 때 포트폴리오 밸류에 내가 웨이트를 줬을 수 있잖아요. 내가 전체 100%를 투자를 하는데 밸류에다가 뭐 예를 들어 40%, 그로스에다가 60%를 줬을 수 있잖아요. 웨이팅을. 이랬죠. 비중을. 근데 100만 원 있는데 밸류에다 60만 원, 그로스에다 40만 원 투자한 거. 그런 개념이에요. 거기서 실제로 나온 리턴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벤치마크도 이거에 대해서 웨이팅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리턴이 있을 거예요. 그쵸? 벤치마크에 대한 내가 얼마나 밸류의 몇 프로, 밸류 포트폴리오에 몇 프로 할당하고 그로스에 몇 프로 할당했는지에 대해서 웨이트랑 리턴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또 제가 수식화 해볼게요. 포트폴리오에 대한 웨이팅이에요. I에 대한, 여기서는 밸류겠죠? 밸류에 대한 웨이팅이 있고 리턴이 있는데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턴이에요. I에 대한 리턴. 이해됐죠? 그럼 똑같이 벤치마크가 웨이팅을 줬던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실제 수익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100만을 투자를 했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40% 60%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벤치마크는 50% 투자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차이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내가 투자하는 평가를 하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리턴이 달라지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벤치마크 대비 총 몇 프로의 이익이 났는데 이거를 디컴포지션 해보는 거야. 세 가지로 나눌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내가 얼로케이션 잘했냐. 네, 얼로케이션은 결국 뭐예요? 웨이팅을 적절하게 줬는지. 그걸로 인한 성과가 내가 웨이팅을 얼로케이션을 잘해가지고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가 첫 번째 평가 분석. 그 다음에 셀렉션. 내가 얼마나 그 웨이팅 된 밸류 안에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잘 선택을 했는지, 개별 시큐리티를 주식들을 얼마나 셀렉션을 잘 했는지. 그다음에 그 중간에 계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걸 한꺼번에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이는 포트폴리오랑 벤치마크 간의 차이를 보시면 되고요. 기준은 벤치마크로 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얼로케이션은 뭘 알고 싶은 거예요? 웨이트의 차이만큼 알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럼 빼주면 되잖아요. 차이가 뭐야? 벤치마크랑 포트폴리오의 차이를 보라고 했죠? 내가 원래 I에다가 포트폴리오 실제로는 웨이팅은 이만큼 줬는데 벤치마크는 이만큼 줬어요. 그래서 이만큼 차이가 발생했는데 기준은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차이 나는 거는 웨이팅이잖아요. 근데 기준을 뭘로 잡고요? 리턴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리턴을 그냥 벤치마크를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셀렉션의 차이는 뭐예요? 셀렉션의 차이는 뭐죠? 리턴에 대한 차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리턴 빼기 벤치마크의 리턴을 빼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기준은 뭐야? 벤치마크의 기준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차이가 얼마만큼 성과가 났는지를 볼 수 있을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인터랙션 이게 계산이 안 된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번 곱해주는 거예요. 차이 난 것만큼을 그냥 곱해줘요. 됐죠? 이거 갖고 오고 이거 갖고 와서 곱해주면 인터랙션. 네.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그냥 들으시면 헷갈리는데 이것도 제가 심플한 가정이에요. 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해 안 되셔도 돼요. 여러 번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까지 한번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설명드릴게요. 그때 두 번째 시간 다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까지 1차 때부터 계속 배웠을 텐데 어떠한 또 평가 방법을 또 하는 거예요. 평가. 아까는 쪼개서 어떤 액티브 리턴에 대한 디컴포지션. 그 쪼개서 분석을 했다면 뭐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났는지를 평가를 해본다면 세 번째는 그냥 다양한 방식으로 두 번째 주제는 평가해보는 거예요. 평가.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리스크 어드저스트.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냥 그 자체의 이익이 아니라 리턴 수익이 아니라 어떤 기준 대비 어떠한 리스크 안에서
이게 됐는지, 리턴을 발생을 했는지를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했던 게 뭐야? 샤프 레이쇼, 인포메이션 레이쇼 이런 것들 배웠었잖아요. 이거를 제가 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리스크 어저스트, 평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어떤 포트폴리오 리턴에서 리스크 프리만큼 이익을 보는 거예요. 됐죠? 내가 리턴이 있는데 내가 포트폴리오 리턴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 포트폴리오 리턴을 리스크 프리 대비 얼마나 리턴을 발생을 했는지를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대신 이걸 뭐 하고요? 리스크를 어저스트 해보라고요. 첫 번째 리스크를 뭐로 했냐면 그냥 포트폴리오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를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스탠다드.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매니저들이 있는데 결국엔 계속 이 큰 주제가 뭐예요?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이잖아요. A 매니저, B 매니저, C 매니저가 있을 텐데 이거를 그냥 리스크를 어저스트 했을 때도 얼마나 얘가 리스크가 있는 데서 리턴을 발행했는지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이런 평가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 대비 나의 포트폴리오 리턴이 나의 그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 대비 얼마만큼 이익이 발생했는지. 그래서 분자가 리스크 프리를 나눠준 게 샤프 레이시오를 하나가 더 뭐 있냐면 트리노가 있어요. 트리노. 이건 뭐냐면 똑같아요. RF를 빼줘요. 리스크 프리를 빼줘요. 대신 여기서는 아까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었다면 베타를 나눠주는 거예요. 시메틱 리스크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시면 훨씬 더 빠르게 외우실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리스크 프리를 빼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달라요? 샤프 레이시오는 뭐야? 스탠다드 포트폴리오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나눠준 거고 트리노는 뭐야? 시스테매틱 리스크를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 하자고요? A, B, C, D 이만큼 비교해보자고요. 누가 잘했는지. 네, 이해되시죠? 이게 첫 번째 두 가지를 제가 벌써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 대비였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벤치마크 대비, 어떤 기준 대비.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게 뭐예요? IR 있잖아요. IR. 인포메이션 레이쇼. 이게 뭐야? 액티브 리턴에다가 액티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나눠주면 돼요. 네, 이게 IR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솔티노 레이시라는 게 있어요. 이제부터는 좀 많이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솔티노 레이시노는 뭐냐면 다 기준은 뭐야? 내 포트폴리오 리턴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리턴이 있는데 미니멀 액셉터블 리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마다 혹은 트레이더마다 포트폴리오 매니저마다 타겟되는 리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7%야, 우리는 8%야 이렇게 그냥 절대적인 목표치예요. 그 목표 대비 내가 시스테매틱 리스크가 얼마나 차이가 있었는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운만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랑 평균 대비 이제 차이가 표준 편차가 얼마나 되는지를 구하는 거잖아요. 개념적으로 봤을 때. 근데 내가 플러스 될 때는 고려하지 않고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시스테매틱 리스크,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만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좋았을 때 표준 편차, 변차는 별로 안 중요하고 다운됐을 때 내가 얼마나 표준 편차가 심했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라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게 솔티노 레이시오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그래서 솔티노 레이시오가 두 가지가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어프로치 레이시오는 좀 나중에 이거는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좀 어려워서 그냥 액티브 리턴이 있는데 거기다가 표준 잔차를 나눠준 거예요. 액티브 리턴 있고 잔차를 나눠주는 건데 이건 더 디테일하게 계산이 나와야 돼가지고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게 다 뭐예요? 리스크를 어저스트해서 어떤 매니저를 평가를 해서 여러 다른 매니저들하고 평가를 해서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분석하기 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개념은 CR이라는 개념하고 드로우 다운이라는 게 있는데요. 매니저를 평가하는데 CR은 뭐냐면 말 그대로 나의 리턴에다가 벤치마크 리턴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켓이 업이었을 때의 CR과 마켓이 다운이었을 때의 CR을 해서 또 비교 분석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CR은 뭐예요? 캡처 레이시오인데 포트폴리오 리턴에다가 포트폴리오 벤치마크 리턴을 나눠준 건데 업 마켓이었을 때랑 다운 마켓이었을 때를 나눠가지고 이 기호만 보고 평가해서 또 분석하는 거고 이거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드로우 다운은 뭐냐면
내가 개월이 있어. monthly가 있는데 내가 뭐 5% 누적적으로 계속 플러스가 나다가 어느 순간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한 거야. 7%. 그다음에 누적적으로 14%. 최악인 거 28%까지 갔어요. 그래서 다시 하다가 어느 순간 0이 됐어요. 레커버리 된 거예요.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3개월부터 12개월까지 마이너스였다가 13개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그냥 맥시멈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간단해요. 맥시멈 드로운 다운이 뭐냐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면 돼요? 28이라고 하면 돼요. 누적적으로 가장 큰 너가 손실이 얼마냐. 그래서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매니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너 이제까지 성과 갖고 와봐. 저 원래 뭐 플러스 1%였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맥시멈 들어왔더니 마이너스 28%였던 거야. 아, 그럼 얘는 되게 왔다 갔다 하는 애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야.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야. 맥시멈 들어왔더니 얼마예요? 누적적으로 최대 마이너스가 되는 그 숫자. 그 다음에 드로우 다운 듀레이션은 뭐냐면 내가 마이너스가 되시기 시작해서 레커버리 되기 전까지의 이 기간을 몇 개월 됐냐? 그게 드로우 다운 듀레이션이에요. 이해되셨죠? 굉장히 쉬운 개념이에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가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그나마 쉬워요. 네, 그나마 쉬워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주제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타입 1 에러와 타입 2 에러가 있는데요. 매니저를 내가 선택을 하는데 에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매니저가 잘하는 매니저일 수 있잖아요. 근데 못하는 매니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잘하는 매니저예요. 근데 내가 고용을 앞에 보세요. 고용을 한 거예요. 근데 고용을 안 했어요. 그게 됐어요? 네. 타입 1 에러는 뭐냐면 실력이 안 좋아. 그 매니저 실력이 안 좋은데 그 사람을 고용했을 리스크 에러. 타입 2 에러는 뭐냐면 그 사람이 실력이 좋아. 근데 고용을 안 했을 에러.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개념들인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한 가지만 계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매니저 셀렉션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성과급이에요. 성과급. 그 보수. 운용 보수. 운용사는 결국에는 보수를 받기 위해서 운용을 하잖아요. 자산을 운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운용을 할 때 항상 fee가 발생해요. fee. 근데 fee가 스트럭처가 항상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될 수 있잖아요. 베이스로 얼마 줄게. 그 다음에 성과마다 얼마큼 줄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베이스 플러스 퍼포먼스인데 업사이드랑 다운사이드를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 열어놓은 거예요. 오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떠한 성과가 있어요. 성과가 있을 때 베이스로 기본적으로 받잖아요. 근데 이 퍼포먼스에 따라 성과가 어떻게 돼요? 내가 받는 보수가 이렇게 되겠죠. 이 베이스를 기준으로. 이게 첫 번째 케이스인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똑같은데 B 플러스 B인데 다운사이드는 그냥 베이스로 그냥 고정하자. 리미트 하자. 리미트. 그리고 업사이드는 열어주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둘 다 리미트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정도 성과 캡을 씌우는 거죠. 이거 이상으로는 못 가게 해. 이게 3번. 그래서 문제가 나오고 그 계산 구조가 그때그때마다 계속 달라져요. 이 퍼포먼스를 어떤 식으로 구할 건지. 그래서 그런 계산에 대한 문제를 풀면 돼요. 그 5가지 개념의 그 계산 문제에 대해서 모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핸드아웃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페이지. 제가 각 단원마다 다 또 요약을 해드렸어요. 요약을. 그래서 이 개념들을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 페이지 볼게요. 자, 이것도 한번 앞으로 봐볼게요. 첫 번째, 이제 트레이딩 스트래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트레이딩을 하는데 첫 번째 주로 아까 대주제 트레이딩으로 넘어갔을 때 트레이딩을 할 때 우리가 트레이더한테 두 가지 형태로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형태. 첫 번째는
하이터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렉트로닉. (1번은) 뭐겠어요? 그냥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더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MTS, HTS, 뭐 키움증권에서 가서 영무하는 거는 다 일렉트로닉이잖아요. 근데 채권 같은 경우는 너무 다 달라요. 헤트로지니어스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써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이터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이터치 중에서도 프린서플이랑 에이전시가 있는데 딱 하나 차이에요. 리스크를 내가 테이크 하느냐 안 하느냐. 에이전시는 말 그대로 중개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프린서플은 내가 그 물량을 떠안아가지고 무조건 책임지는 거예요. 네, 증권사에서 이런 거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당연히 수수료가 더 비싸겠죠? 그래서 프린서플하고 에이전시 사이는 내가 이 물량에 대해서 예를 들어 바이를 해줬어요. 뭐 예를 들어 세라라고 했어요. 1000주를 세라라고 했는데 600주밖에 못 팔았어요. 그럼 나 무조건 400주에 대해서 내가 사주던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리스크를 테이크하면 프린서플, 안 하면 에이전시. 이해되시죠? 일렉트릭도 두 개가 있어요. 이게 방법적인 측면인데 트레이딩의 전략인데 DMA는 다이렉트 마켓 액세스. 우리가 MTS, HTS가 DMA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알고리즘으로 하는 게 있어요. 알고리즘.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대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방법이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밑에 두 번째 알고리즘 트레이딩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있고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알고리즘이 있고 그 알고리즘을 어때 써야 되냐, 언제 써야 되냐가 중요한 주제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크게 뭐 5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3가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스케줄드예요. 스케줄드.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한다. 이게 크게 3가지가 있어. POV, VWAP, TWAP. POV는 Participate of Volume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체 볼륨 중에 몇 프로를 그냥 알아서 해줘. 몇 프로를 계속 해줘. 예를 들어 전체 물량 계속 거래 물량이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거래 물량의 몇 프로를 계속 해줘. 라는 게 POV고 VWAP은 어떤 과거의 볼륨 웨이트. 예를 들어서 내가 평균 일주일간의 볼륨을 본 거예요. 시간대별로 몇 개가 체결이 됐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간이 있으면 1, 2, 3, 4 뭐 이렇게 그냥 타임이라고 해볼게요. 1시, 2시, 3시, 4시, 5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5시까지 넘겠지만 근데 내가 이때 과거를 보니까 이때 전체 물량이 20%, 10%, 30% 이런 식으로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물량을 내가 사고 싶은 물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냥 스케줄에 맞게 이 시간 순서대로 계속 체결시키는 거예요. 얼마인지 상관없이. 이게 V압. T압은 거래량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시간별로 하는 거예요. 네. 시간의 순서대로. 이게 T압. 그래서 스케줄에서 트레이딩을 저절로 해줘 라는 게 스케줄드 방법이에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liquidity seeking이에요. 이게 말 그대로 뭐예요? 내가 볼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물량이 갑자기 내가 1000주를 사고 싶은데 갑자기 물량이 10,000주가 매도 물량이 나오면 그때 체결을 해라 라는 게 리퀴디티를 유동성이 있을 때를 찾아서 거래해라. liquidity seeking.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arrival price. 이거는 우리 모두가 가장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뭐예요? 시가 거래. 무조건 시가에 다 하는 거예요. 네. 시가에 내가 얼마인지 모르겠고 거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난 무조건 시가에 다 해. 그래서 이거를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전략을 쓸 거냐. 이해되시죠? 네. 일단 이 3가지 볼게요. 중요한 거는 오더 사이즈로 봤을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스케줄드가 내가 막 전체 그러니까 에버리지 데일리 볼륨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려는 거래량이 있어요. 이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하루에 평균 되는 에버리지 데일리 볼륨 대비 내가 몇 퍼센트냐 라고 했을 때 이걸 가지고 오더 사이즈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케줄은 내가 너무 많아요. 전체 에버리지가 1000주인데 내가 한 1000주를
매수 매도하려고 해요. 마켓 임팩트 너무 크겠죠. 이런 오더 사이즈 크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한 70%, 60% 돼요. 이런 것들은 리퀴디티 스티킹으로 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더 사이즈가 라지였을 때는 리퀴디티 스티킹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스케줄드랑 어레이블 프라이스는 당연히 오더 사이즈가 작을 때 가능하겠죠. 내가 크면은 스케줄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매수 매도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수량이 다 없어가지고. 그래서 스케줄과 어레이블 프라이스 언제 하는 전략이에요? 오더 사이즈가 작을 때. 이것도 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오더 사이즈가 작다는 거는 리퀴드한 상황에서 가능한 거고. 이거 말 그대로 내가 정해진 시간 내에 그리고 내가 시가에 달려면 유동성이 어떻게 돼요? 시장의 유동성이 다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거는 리퀴디티가 낮을 때만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레스 리퀴드. 레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이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너 어떤 전략 쓸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을 이렇게 주고 어떤 전략 쓸래?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전형적이에요. 그 다음에 얼전트는 다른 거는 제일 급한 게 뭐예요? 우리들이 제일 급하죠. 어라이벌 프라이스가 제일 급해요. very high. 그쵸? 그 다음에 하나 또 기억하실게요. 여기에 제가 밑줄을 쳐놨죠. 리퀴드 스팅킹은 내가 어전트가 급할 때, 급한데 리퀴드가 낮아가지고 오더 사이즈 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쓸 때 하는 방법이에요. 헷갈리시는 게 어전트가 하이다. 이것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거고, 스케줄드는 어전트가 당연히 뭐예요? 내가 시간별로 쭉 천천히 하는 거죠. 내가 급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급하게 빨리 해야 돼요. 그러면 스케줄도 안 쓰겠죠. 워레이블 프레스 쓰겠죠. 됐죠. 이러한 전략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밑에 다크 스트레이지는 뭐냐면 내가 아무도 안 보일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크 스트레이지는 다크 풀이라는 데서 쓰는 건데 이건 뭐냐면 내가 물량을 줘요. 그 트레이더한테 물량을 주고 몰라요 얼마인지. 그러니까 몇 주를 무조건 체결해줘 라고 했는데 그 장중에는 하나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트레이더만 알고 있다가 다 받아요. 사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사람.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매칭시켜준 다음에 그 장이 끝나고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리퀴디티 스티킹을, 리퀴지를 방지하는 거예요. 인포메이션 리퀴지를 방지하려고 그렇게 쓰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오너인데 이거 너무 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내가 다크풀에서 하는 거예요. 리퀴지 되지 않도록. 그럴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더 사이즈는 크고 리퀴디티는 굉장히 리퀴디티한 상황일 거고 어전트는 안 급한 거죠. 지금 급한 것보다는 내가 수량을 파는 게 중요하니까. 그럴 때 다크 스트라이드를 쓰고 스마트 오더 루터는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AI 같은 거예요. 최적의 그 루트를 찾아가지고 해주는 게 스마트 오더예요. 그건 당연히 스몰 할 때 가능하겠죠. 리퀴드 할 때 가능하겠죠. 그래서 제가 1, 2, 3번을 먼저 말씀드린 게 이게 가장 많이 나와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것도 조금씩 헷갈리실 텐데 시장별로 방금까지 배웠던 그 전략들을 시장별로 어떤 걸 쓸 거냐 이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시큐리티별로 지금까지 배웠던 전략 중에 어떤 거를 많이 쓰느냐 그럼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에쿼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뭘 많이 쓰겠어요? DMA랑 다이렉트 마켓 액세스랑 뭐라고 했어요? 알고리즘 알고리즘을 많이 쓰겠죠. 그 다음 1번이랑 3번이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change Trade Drive 그 파생 상품 같은 경우는 뭐예요? 내가 교환이 자주 되는 피처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파생 상품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일렉트론과 DMA 똑같아요. 1, 3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번 Fixed Income 파생 상품이잖아요. 파생 상품은 당연히 다 기간이 다르고 그래서 헤트로지니어스요. 다 달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밖에 못해요? 하이터치밖에 못하겠죠. 근데 어전트한테는 프리서프 내가 급하지 않을 때는 에이전시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OTC도 마찬가지. OTC도 파생 상품인데 그거를 픽스드 인건처럼 어떠한 그 트레이더에 의해서만 하는 게 OTC 파생 상품이잖아요. 이게 뭐야? 하이터치랑 딜러 쿼터 드리븐 쓰겠죠. 스팟 커런시만 조금 헷갈리실 텐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1, 3번을 같이 보시고 2, 4번을 같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스팟 커런시인데 그 환시장이죠. 급할 때는 RFQ. RFQ는 뭐냐면 내가 원래는 쿼터 드리븐이야. 그러니까 시가를 얼마에 지금 예를 들어서 환율이 1,300원입니다. 1,300원에 살 사람, 뭐 팔 사람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라 RFQ는 내가 사고 싶은, 팔고 싶은 사람이 트레이더한테 가격을 적어내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사고 싶어. 그럴 때가 RFQ인데 이때 쓰는 거고
내가 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스케줄이나 하이터치 쓰면 되고, 너무 작아요. 그러면 환시장 같은 경우도 DMA로 거래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임플리멘트 쇼폴은 방금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트레이드 코스트 설명드려가지고 더 자세하게 그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10분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